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최근까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 예정됐던 대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했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맨 먼저 서울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서울시장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꼭 1년 전 이맘때를 아프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와 같은 성원에 놀라고 감동했지만 그 기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설 중에 7년 전 얘기한 게 2011년 그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건데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바람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이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도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게 나오던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를 했던 거죠. 이 기억을 좀 상기하도록 특별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양보론이라는 게 정말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7년 전에 양보했으니까 이제 양보를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식은 좀 너무 속보인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도 언급은 하는데 양보를 뭔가 대놓고 요구하는 그런 그림은 계속 피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양보론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적극적으로 좀 언급이 되는 느낌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 양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강한 승부를 이번에 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우상호 박영선 의원 측에서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아직도 관심사죠?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은 자기가 이제 야당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건 아주 큰 신뢰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를 겨냥을 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나 단일화에 대해서는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묵시적 연대론 이런 것도 좀 잦아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후보들이 서울시장 후보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 야당들 간의 어떤 단일화 카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직도 여의도 주변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첫째로 보수 정치가 이번에 어쨌든 유의미한 지지율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최선이다.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이 구도라면 지난 대선을 좀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는데 당시에 보수 단일화가 안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졌다. 이 인식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셋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계 개편이 예측되는 측면이 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국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와 김문수 후보 체제로 지금 보수혁신이라는 그림이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좀 먼 얘기겠죠. 네. 자, 다음 뉴스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이걸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또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선관위 해석으로는 이번 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야 지방선거 때 이 개헌을 위한 동시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 헌법상 무슨 문제가 있다는 판단 내려진 게 있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는 재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2015년 말까지 조항을 개정해라 이런 것이 같이 부과되어 있었는데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부로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관위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건데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여러 경로로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의견을 전달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부연을 했습니다. 실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야당들 입장은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서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도 국민투표법은 개헌안 논의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면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협상을 해라.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5개 정당 간의 개헌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라. 이거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를 국회가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입장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중국이 또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한다고요? 중국이 오늘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00여 개의 구체적 품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또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주로 첨단 기술 관련 품목을 이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조업 선진국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 품목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중국의 계획에 직격탄을 날려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국의 제조업 종사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인 농축산 분야를 겨냥해서 대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서로 정치적으로 아픈 부분을 찌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으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이제 그 단서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관세 조치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은 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6월 초까지는 아직 협상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중국 정부 역시도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를 추후 공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중국 두 거인들의 싸움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한테 영향이 나쁘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관세가 기존보다 10%포인트 인상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한국의 총 수출 물량은 6.4%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북핵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며칠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는 여전히 또 대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환경부는 해외시장 개척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 대란이 중국의 수입 거부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로 좀 수출길을 여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들 나라에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재활용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원료 상태로 지금 수출을 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은 과연 원인이 중국 문제뿐이냐 이게 해결책이 되겠느냐를 두고 여러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적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적극 도입했던 고형 연료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의 대상이 돼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 비닐의 경우에는 중국 수출 물량이 크지 않고 70% 이상이 고형 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이제 논조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다시 규제를 좀 푸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또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지금 영세업체에게만 맡겨놓은 현실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맡고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는 생산자들에게 부담금을 걷어야 한다. 이걸로 영세업체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이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좀 후퇴시키는 바람에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한 건 역시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벌써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를 막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좀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죠.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